저는 제이크 톰슨, 텍사스 오스틴에서 15년간 반도체 산업에 몸담아온 평범한 미국인 엔지니어입니다. 2025년 3월의 그날 제 사무실에 앉아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투자 발표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수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수만 명의 고용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텍사스에 더 큰 기회가 오는구나. 그런데 문서를 끝까지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에도 미국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텍사스도 조지아도 우리가 5년간 함께 땀 흘린 그 어떤 도시 이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저는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배신이 아니라 등대였습니다. 이것은 한 미국인이 한국 기업들에게 배운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빛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화가 났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새벽 2시에 서울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주말에도 공장 설계도를 검토하며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팀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문에는 미국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5년간의 협력이 한순간에 지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회의실은 그날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동료 마이크는 책상을 쾅 쳤고 프로젝트 매니저 사라는 이해할 수 없어를 반복했습니다. 조지아 서베너의 협력업체들은 전화로 항의했고 지역 상공회의소는 긴급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한국 회사들이 우리를 버렸어. 5년이 뭐였을까?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이크, 화내기 전에 먼저 이유를 들어봐.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으며 가장 혁신적인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제공한 보조금만 해도 수십억 달러였습니다. 대체 뭐가 부족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언론 기사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댓글까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이 땅의 자유와 기회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우리의 약점을 직시했습니다. 지난 2년간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들을 냉정하게 되짚어봤습니다. 전문 기술 비자 규정은 6개월마다 바뀌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김 부장은 작년에 비자가 거부돼서 3개월간 일을 못했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전문가였고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는 매번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환경평가가 필수였다가 다음엔 선투자 증명이 필수가 됐고 그 다음엔 기술 이전 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팀은 서류 작업에만 6개월을 허비했습니다. 한국 본사의 박 상무님이 지난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제이크, 미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0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규칙이 12개월에 3번 바뀌면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죠. 박 상무님, 그게 미국식 역동성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적응합니다. 박 상무님은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미소는 동의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규칙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겠다고. 한국 기업들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발견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2025년 6월 저는 헝가리 데브레첸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이 도시 이름도 6개월 전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구 20만의 조용한 대학 도시, 부다페스트에서 기차로 3시간 거리, 공항에서 렌터카를 몰고 현대자동차 공장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공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 옆에는 최첨단 기술 교육센터가 있었고 그 옆에는 연구개발센터가 그리고 협력업체 30여 곳이 모여있는 산업단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 야노 씨를 만났습니다. 헝가리 출신인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제이크, 당신은 공장을 보러 왔지만 여기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생태계입니다. 우리는 교육센터로 들어갔습니다.
20대 헝가리 청년들이 한국인 멘토와 함께 배터리 셀 조립 공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의는 헝가리어로 진행됐고 교재는 현지 대학과 공동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년 과정입니다. 야노 씨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1년차에 기초 이론을 배우고 2년차에 실습을 하며 3년차에는 현장에서 인턴으로 일합니다. 졸업하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20년 고용 보장 계약과 함께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고용 보장이요? 네. 야노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헝가리 정부와 2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규칙은 20년간 바뀌지 않습니다. 세금, 인센티브, 규제, 모든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20년 고용을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텍사스에서 우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보조금이 사라질 수 있었고 비자 규정이 바뀌면 핵심 인력이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20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 김철수 가명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10년간 텍사스에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제이크, 오랜만입니다. 그가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 부장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왜 텍사스를 떠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이크,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제 아이들은 오스틴에서 태어났고 제 아내는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년 불안했습니다. 내년에도 비자가 나올까?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어떡하지? 정책이 바뀌면 회사가 철수하는 건 아닐까?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규칙이 20년간 보장됩니다. 저는 제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계획할 수 있고 은퇴 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안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숫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6만 명. 한국 3대 기업이 향후 3년간 유럽과 아시아에서 채용할 인력입니다. 6만 명은 제가 사는 오스틴 인구의 절반입니다. 한 도시가 통째로 움직이는 규모입니다. 두 번째 15에서 21호의 변화. 한국 제조기업들의 해외 생산 비중이 2023년 15%에서 2027년 22%로 증가한다는 전망입니다. 7%포인트는 작아 보이지만 이건 수십조 원의 설비와 수만 명의 일자리가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90%. 새로 건설되는 해외 공장들의 자동화 비율 목표치입니다. 이건 단순히 로봇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규칙이 바뀌어도 생산은 계속된다는 보험입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텍사스의 숫자들과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한국 기업들로부터 약 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매년 불안정했습니다. 계약이 갱신될지, 프로젝트가 확대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데브레체는 6만 명의 20년 계약을 약속받았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도망친 게 아니라 더 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 기업의 CEO였다면 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데브레첸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본사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는 제 출장을 승인했고 저는 2025년 8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3배 규모였고 자동화 수준은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이수진 님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30대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제이크, 여기 공정을 보세요. 그녀가 클린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라인은 사람 손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공정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역할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공정을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공정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은 어디서든 똑같이 작동합니다. 텍사스에서도 데브레첸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추구하는 건 장소 독립성이었습니다. 규칙이 흔들리는 곳에서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으니 공정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화율 90%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수진 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화율 90%는 규칙 독립성 90%를 의미합니다. 정책이 바뀌어도 비자가 거부돼도 보조금이 사라져도
우리는 생산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전통 음식점에서 박 상무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소주 한 잔을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이크, 미국을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로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항로를 추가했다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가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항로가 하나였습니다. 모든 배가 미국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 항로에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이라는 이름의 폭풍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로를 추가했습니다. 유럽 항로, 중동 항로, 아세안 항로를요. 그럼 미국 항로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박 상무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중요한 시장이고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일한 항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지를 늘렸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이었고 지혜였습니다. 다음 날 박 상무님은 저에게 전체 전략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3개 지도가 펼쳐졌고 3개의 색깔 있는 선이 한국에서 뻗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항로는 유럽입니다. 박 상무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 세 나라가 우리의 삼각 밸류 체인을 형성합니다. 폴란드에서 배터리 셀을 만들고 헝가리에서 전기차를 조립하며 체코에서 반도체 패키징을 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작동하는군요. 맞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유럽의 철도망 덕분에 24시간 내에 부품이 순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강조했습니다. 규칙이 20년간 보장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항로는 중동과 인도양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부산항에서 시작해 UAE, 인도로 이어집니다. 이 항로는 에너지 전환의 항로입니다. 태양광, 배터리 저장 시스템, 전기차 인프라. 중동은 석유 이후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그 파트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그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건 미국에서도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항로는 아세안입니다. 마지막 선이 그어졌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이 항로의 핵심은 분산입니다. 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항로죠. 저는 그 지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 전략이었고 미래를 위한 보험이었으며 무엇보다 규칙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박 상무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규칙을 안정화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아오실 건가요? 박 상무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이크, 우리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미국 드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유럽 드림, 아시아 드림, 중동 드림이 함께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미국이 규칙을 안정화시킨다면 우리는 기꺼이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올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지를 유지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건 복수도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성숙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데브레첸에서 만났던 김철수 부장님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독일이나 헝가리의 규칙은 미국보다 더 엄격하지 않나요? 노동법도 까다롭고 해고도 어렵고 규제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제이크,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규칙이 강한 것과 불안정한 것은 다릅니다. 독일의 노동법은 엄격하지만 20년간 똑같습니다. 헝가리의 세금 규정은 복잡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규칙이 부드럽지만 2년마다 바뀝니다. 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 제 동료들은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비자가 거부될까, 정책이 바뀔까, 회사가 구조 조정할까. 반면 독일의 제 친구는 급여는 조금 낮지만 10년 뒤를 계획합니다. 집을 사고 아이 교육을 설계하며 은퇴 자금을 모읍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한 규칙이 강한 인재를 끌어당긴다는 것을요. 그래서 유럽이 인재를 모으고 있는 거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합니다. 김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보조금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20만 달러를 받았지만 내일이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연봉이 15만 유로지만 20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제이크,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텍사스에서 매년 불안했으니까요. 프로젝트가 취소될까, 회사가 철수할까, 제 일자리가 사라질까. 저도 그 불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저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규칙은 자석이구나. 강한 규칙은 강한 인재를, 강한 기업을, 강한 미래를 끌어당기는구나. 2025년 9월 저는 텍사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날 때의 제이크와 돌아온 제이크는 달랐습니다. 회사 회의에서 저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놓친 것 규칙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동료 마이크가 반박했습니다. 제이크, 우리는 최고의 시장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돌아올 거야. 아니요, 마이크.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로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을 안정화시키지 않는 한 그 항로는 계속 확장될 겁니다. 저는 데브레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20년 고용계약서, 기술교육센터, 철도로 연결된 삼각 밸류체인. 보세요. 이게 바로 예측 가능성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장기 규칙의 가치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오스틴 시내의 작은 등대 모형이 있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저는 와인 한 잔을 들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6개월 전 한국 기업들이 등대를 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그들은 등대를 끈 게 아니라 옮긴 거였어요. 옮겼다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등대 모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등대는 바다를 움직이지 않아요. 배를 끌어오지도 않고요. 등대는 그저 항로를 비출 뿐이에요. 한국은 새로운 항로를 발견했고 그곳에 등대를 세웠어요. 유럽에, 중동에, 아시아에. 그럼 미국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도 등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등대는 깜빡거리고 있어요. 규칙이라는 이름의 폭풍 때문에요. 배들은 깜빡이는 등대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등대로 향하는 거죠.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는 미국을 사랑해요. 이 나라는 여전히 위대하고 여전히 기회의 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규칙의 안정성이 경쟁력이라는 것, 예측 가능성이 보조금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등대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회사를 설득해 규칙 안정성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텍사스 주정부와 협력해 10년 장기 계약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르쳐준 것을요. 등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등대는 그저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배들이 모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항로에 등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도 우리의 등대를 다시 밝혀야 할 때입니다. 깜빡이지 않는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빛으로요. 이것은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한국 기업들에게 배운 이야기입니다. 배신이 아니라 지혜였고 이별이 아니라 확장이었으며 분노가 아니라 존경이 되었습니다. 규칙은 인재가 기억합니다. 항로는 우리가 만듭니다. 그리고 등대는 항상 빛을 비춥니다. 만약 당신이 정책 위반자라면 보조금과 규칙 중 무엇을 먼저 고민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큰 시장과 안정적인 규칙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엔지니어라면 높은 급여와 예측 가능한 미래 중 어디에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유럽의 한 작은 도시 데브레첸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등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항로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